억울하다고 외치는 최순실 씨, 강신하 변호사 그리고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에 이 최순실 씨가 귀국할 때만 해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은 뭐 거의 악을 쓰다시피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걸까요? 글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오늘 그 소환이 되는 것은 그 이대 학사 비리, 입학 비리 이와 관련해서 업무방해죄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강제로 소환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자기 딸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감정을 조금 북받치게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검에 한 번 출두를 하고 6번 그 부출석을 했거든요. 예. 이와 같이 버티기에 성공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체포영장으로 인해서 버티기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지금 최순실 씨의 심리 상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폐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나. 네. 그래서 심적으로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지경에 있고 또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지경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최순실 씨 입장이 조금씩 달라져 온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이런 모습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심리 상태를. 저는 최순실 씨가 나오면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더 이상 민주특검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누가 보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된 줄 알겠어요. 아니 민주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최순실 씨 입에서 나오는지 예. 전 참 의문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 마음처럼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억울하다며 계속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무슨 나라를 빼앗긴 사람의 뭐 절규처럼 어떻게 보면 나라를 빼앗겼죠. 본인이 좌지우지하다 나라를 빼앗겨서 저러는 건지 무엇이 저렇게 억울한지 이 상황을 봐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손자에게도 또 했잖아요. 네, 예. 아이들 뭐 아이와 손자에 대해서 뭐 멸망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덴마크에서 지금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 수사에 지금 6번 소환을 했지만 불응했잖아요. 네. 지금 나와서 뭐 자백을 할 리도 없지만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참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작년에 최순실 씨가 처음 검찰에 나왔을 때 포토라인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질문을 해도 모르세였죠. 심지어 동영상에 같이 나오는 윤전추 행정관을 보고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태도가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내가 억울한 입장이고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잽싸게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네.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누가 신뢰도가 더 있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180도 말을 바꾸고 그냥 뻔히 동영상에 있는 사람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이 뭐 본인이 전화 통화를 한 녹취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 이제 다 나오면 우리 다 죽는다.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절대로 모른다고 해야만 자신을 딛고 박 대통령한테 같이 갈 수 있는 수사의 칼날을 자기 선에서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전략이겠죠. 저는 이게 철저한 전략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봅니다. 뭔가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얘기도 호소라기보다 있더라고요. 무조건 예. 모르쇠로 해야지만 조사가 시간도 끌고 예. 또 박 대통령한테 칼날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뭐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억울하면 특검에 가서 조목조목 자신이 억울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방어를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최순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자기가 이제 말할 게 많을 때, 방어할 것이 있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근데 지금은 최순실은 말을 해야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자기한테 살 길이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 혼자서는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신분범이기 때문에 결국은 박 대통령이 뇌물죄가 성립해야만 그리고 안수석이라든지 그래야만 최순실이 같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그런 거라든지 결국은 최순실 씨 생각은 말하지 않고 불출석하고 또 특검에 오늘 나왔지만 결국은 또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능한 한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혐의에서 벗어나고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검에 나와 있지만은 앞으로 48시간 동안 이제 특검이 조사를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제로. 네. 그럼 그 동안에 계속 구치소에 보내지 않고 이 특검 사무실에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예. 48시간 지금 체포영장으로 이제 얻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몸이 아프다든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강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뭐 잠은 재워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구치소로 돌아갔다 다시 오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면 특검 사무실에서 잠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네. 방법으로 48시간은 특검 사무실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네. 특검에서 뭐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헌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헌재 유진용 전 장관이 나왔어요. 네. 어떤 부분을 밝히려고 부른 거라고 보십니까? 예, 유신용 장관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헌재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유신용 장관이 이런 얘기했죠. 그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과 했던 일을 얘기를 하면서 모철민 전 수석이 정유라 승마대회에 관련해서 과장급 이상의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그런 증언을 했었고요. 또 김 실장이나 김기춘 실장이나 모철민 전 수석이 이제 정부 집단 세력을 응징하고 불이익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오더가 많이 내려왔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진용 전 장관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 제의를 받고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편도 안고 가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그때 장관직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진용 장관 증언에 따르면 김기춘 실장이 오면서부터는 이 약속이 안 지켜졌다 이런 네. 증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반대편 의견도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의견을 다 들어야 하느냐라고 역정을 냈다라는 증언까지 했죠.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는 유진용 전 장관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지금 뭐 그 탄핵 사유서에는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또 이 증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도 전체 헌재에서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판단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유진용 장관이 헌재에서 출석한 것은 블랙리스트보다는 지금 탄핵 사유로 들어있는 인사농단과 관련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노태강과 그 진재수 이 지금 과장과 국장이죠. 네. 문체부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이 나쁜 사람 그래가지고 파면이 바로 그 좌천이 되고 네. 나중에 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탄핵 사유에 들어있는 그 탄핵 사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직업 공무원의 어떤 임면 제도를 뒤흔든 것이거든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하고 또 면직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지금처럼 드러난 것처럼 정유라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바로 자신의 마음대로 지금 면직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진용 장관을 불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또 원래 고영태 WK 그 이사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 사안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안 나왔어요. 예. 네. 지금 헌재에서 고영태 전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박 대통령 대리인 측입니다. 예.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 고영태 씨가 탄핵 사건의 주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르기로 네네.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고영태 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9일 날 고영태 씨를 다시 증인 신분으로 헌재에 출석시키기로 했는데 그때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을 했죠. 예. 근데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잖아요. 박헌철 헌재소장이 마지막 그 구인 체제로서는 마지막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언들도 있었는데 지금 노승일 부장이나 박헌영 과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증언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죠.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순실 씨가 직접 쓴 메모지 포스트잇 5장을 그 증거로 네. 제출하기까지 했죠. 예. 그래서 필적을 보면 거의 똑같은 필적입니다. 최순실 씨 필적으로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실제 운영과 소유를 최순실 씨가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포스트잇을 제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 측에서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그동안에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한테 당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른 건데 신변 이상의 어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 31일 임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마지막 변론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헌재의 결정이 3월 13일 이전에는 나와야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걸 놓고 지금 또 대통령 측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한철 소장은 이제 오늘 마지막 그 변론기일에 참여를 하면서 재판에 예. 자신의 소회를 밝힌 것이죠. 그러면서 3월 31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헌법기관이 원래 구인으로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헌재 소장이 물러나면 바로 소장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어쨌든 헌법기관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고 자신이 물러나면 8인밖에 안 되는데 3월 13일 이후에는 또 한 사람이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게 되면 7인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의 어떤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재판이 끝나고 그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것은 어느 편을 들어서 또 뭐 소추연단 쪽이라든가 또 대통령 쪽이라든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네. 사실은 3월 13일 이전에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3월 13일이 넘어가게 되면 7인이 그중에서 6인이 찬성을 해야만 이제 그 대통령 파면이 되는 것이고 네. 이런 건데 이것은 뭐 파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즉 7인밖에 안 돼서 안 된다면 그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죠. 대통령 측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또 후임을 지명을 해서 계속 이 탄핵 심판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임명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그것이 과연 권한 대행의 어떤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인지도 불명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 그 또 인준 절차 예. 이것을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헌재 소장이 저렇게 얘기한 거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하고요. 네. 그리고 3월 13일 이전에는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 지금까지도 심리가 많이 돼 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지금 2월 1일, 2월 7일, 뭐 2월 10일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헌재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변론을 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두른다면 충분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봐야겠죠. 네. 예, 지금 흥미-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흥미로운 것은 박한철 헌재소장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 1인이 9분의 1만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백이 생긴다면 그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은 제대로 된 그 결정을 하더라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층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거는 재판부를 모독하는 무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례라는 단어. 그래서 그 공정성 의심에 대한 이 무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가 국제 정세가 지금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뭐 북한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누구를 그러면 카운터파트로 상대가 얘기를 해야 없죠. 되겠습니까? 그런 시기가 오래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시점을 밝혀서 뭐 3월 13일 이런 시점이 헌재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럼 이런 시점이 적시가 됐다는 게 과연 헌재소장 혼자의 의견일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그 합의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그 시점 적시라고 생각이 개인의 생각은 아닐 되기 것이다. 때문에 네. 그 점에서 이게 더 이상 시간 끌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 측에서 뭐 39명을 무더기 증인을 이제 네. 신청을 해서 시간 끌기로 가는 것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게 뭐 인용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빨리 결정이 나면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만약에 오히려 이것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네.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네. 빨리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을 3월 13일까지 끝나야 된다는 것은 결혼이 생기기 전에 정말로 헌법기관의 어떤 공백이 생기기 전에 왜곡되기 전에 이 판결의 어떤 그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의심받기 전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상당히 오히려 그 인용 결정이 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금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에 2006년 이후에 헌재 소장 공백이 3번이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이게 정치권을 비판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헌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시 말하면 국정의 혼란을 그리고 또 잠재우기 위한 마지막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또 대통령까지도 이 헌재의 어떤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리고 또 헌재에 이런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신념이라든가 인식 같은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 헌재의 중요성이라든지 헌법기관으로서의 헌재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청와대 측이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박수부대를 동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예, 봐야 기사에 되는 겁니까? 따르면 이 통화 당사자가 2명이 있더라고요. 예.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행정관과 그 자유총연맹 고위 관계자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2015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휴대전화 문자가 오갔는데 청와대 측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자유총연맹 회원 한 100여 명 정도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자유총연맹에서 그 인적 사항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회원들이 많이 안 가려고 해서 80명 정도의 명단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면 환호성을 지르는 네. 거였다. 이런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시정연설이 무슨 내용이었는가를 살펴보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주로 많이 담고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날 국정화 교과서가 역사 왜곡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런 교과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왜곡을 한다면 혼란만 우리 사회에서 가중된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연설을 위해서 말하자면 자유총연맹 회원 한 100여 명 정도를 청와대에서 이렇게 동원해 달라고 부탁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돼서 네. 기사화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논란을 빚고 네.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의혹과도 연관된 의혹일 텐데 화이트리스트라는 말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블랙리스트가 지원 배제라면 화이트리스트는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단체 한 10여 곳을 네. 집중적으로 전경련에서 좀 지원을 해주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결국 전경련 지금 이승철 부회장의 얘기거든요. 네. 이런 어떤 지원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버이연합이라든지 이런 보수단체를 지원을 하자. 이것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인데요. 네. 이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특검에서 인정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쪽으로는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좌파 인사라든가 이런 쪽을 지원 배제하고 예. 화이트리스트는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제 박수부대 내지는 친위 부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국정 동력을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탄핵 반대 집회도 계속해서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여기도 지원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제 데모라고 예.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도 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 관제 데모에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인을 하면서도
이 관제 데모 얘기가 나오면 부인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라고 하죠.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도 여기도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태도 아무래도 좀 파장이 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